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 시장부터 갈피를 좀 잡지 못하는 상황이 역시나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말 사이에 이렇다 할 큰 호재나 악재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 보기 장세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들 한마디로 이번 한 달 그리고 다음 달 이번 분기를 뒤흔들 만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를 당장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 보다는 향후의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아내느냐 이런 코멘트 하나하나에 지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 그동안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 좋다고 얘기했던 미국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혹시나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FOMC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 좀 보고 가자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 재선 출마에 대한 공약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 공약 관련 나오면 관련주들은 움직일 거고요.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 바가 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미리 점쳐지면서 시장에는 선반영이 될지 그리고 EU 정상회의 열립니다. 이외에도 각종 PMI 지표 발표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는데 국내 시장 역시 수소 엑스포 등을 비롯해서 굵직한 이슈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슈 좀 보고 가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양 시장 모두 약세 현상입니다. 코스피는 철강, 정유, 전기전자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입시로 철저하게 움직이는데 전해드렸던 수소차 관련 종목들 급등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 전해드린 대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들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고 과연 이번 한 주에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정리가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이른바 송환법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에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두 척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도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행의 자유를 거론하며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이 됐든 그 외 다른 것이 됐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 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에 카레와 소주값은 오르고 오렌지 주스와 참치캔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서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카레와 소주, 맛살, 시리얼 치즈 등 18개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오렌지 주스, 참치캔, 수프, 설탕, 콜라 등 10개 품목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 비용은 전달보다 1.1%, 지난해 5월보다는 2.3% 올랐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2090선 또 턱걸이합니다. 또 1차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5.23포인트 정도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100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9시에서 10시, 11시 사이까지는 괜찮았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 개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생지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해종합지수 지금 빠지고 있고요. 심천도 빠지고 있고 니케이도 소폭 상승, 아시아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송환법 관련된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증시도 차츰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파네요. 735억 원 팝니다. 기관, 개인 동반 매수해주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오늘도 역시나 연기금 861억 원이나 삽니다. 금융투자도 216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요. 투신이 161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도 삼성전자는 소폭 빠지지만 SK하이닉스 소폭 상승하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 셀트리온은 2% 강세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부터 LG생활건강까지 5종목 모두 올라갑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1% 내외의 상승 흐름들 전체적으로 고르게 가져갑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삼성물산까지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KB금융 보합이고요. 은행 관련주들은 지금 강보합권 수준 정도는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20선 살짝 이탈되어 있습니다. 719.89포인트 거래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비슷하게 갑니다.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되나 했는데 다시금 빠져 내려옵니다.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 결국엔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면 오늘 좀 꼬여갑니다. 개인만 삽니다. 704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연기금도 지금은 8억 원 정도 순매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오르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오늘 HLB 같은 종목들은 6%가 넘는 강세를 보이는데 CJNM 연저점이네요. 18만 원 조금 전에 지금 이탈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기생충 관련 이슈로 CJNM 좀 잘 달리나 했는데 아무래도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스달연덱이 좀 쇼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CJNM은 최근에 투심이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 이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연일 잘 달리네요. 오늘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요. 메디톡스 빠지는 가운데 슈젤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슈젤과 메디톡스의 주가 차이는 이제 3,000원도 채 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20만 원 이상 차이 나던 두 종목의 주가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요. 시총 상위에서도 지금 순위도 지금 한 2계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있는데 오늘 5%의 급락입니다. 아스달연대기가 주말이 끝나고 나온 상황에서 시청률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주가가 같이 맥을 못 추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G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번 주에도 급등이나 급락은 따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 보합, SK모트리얼즈부터 ABL 바이오까지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특히나 ABL 바이오의 낙폭이 6%대로 큽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85원대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상승은 아닌데요. 보합권 수준에서 오늘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오늘장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란 단어가 딱 어울릴 만할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먼저 추가 대중관세와 관련된 공청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나머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한 3,800개 정도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데 어떤 정산업계나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공청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비재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약점이 있는 히토류나 어떤 의약품 쪽은 제외를 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더 이어지는 측면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20 정상회담을 월말에 앞두면서 어떤 미중 간의 기류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어도 만남을 가져가느냐, G2 간의 정상이 그래도 만남을 통해서 뭔가 활로를 찾아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 주 관련된 뉴스를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부터 수소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어지는 국제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또 수요일 날이죠. 6월 19일 날 국회 수소경제 포럼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일정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쪽은 일정 관련된 매매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직 기대감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추격 매수보다는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잘 일단은 빠져나올 수 있는 영역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6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로가 이끌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18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분기 기업 경영 분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올 부분들, 한국거래소 발표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확인해야 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출정식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공약이 주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할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들, 대북 기조와 관련된 얘기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5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주택가격 지수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6월 1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발표와 관련된 여파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달은 아무래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시장 반응들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98%, 적어도 2차례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7월 달 FOMC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지표라든가 경기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지켜보는 게 단순하게 경기만 보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수준까지 다 고려한다고 한다면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지표들도 많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예상보다는 너무 비둘기파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정 관련돼서 이날 극자외선 EUV 관련된 반도체 기술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화성 공장에서 EUV 관련된 쪽으로 계속 반도체 라인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조금 더 활로가 이끌어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6월 2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어지고 있는 브렉시트나 이탈리아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재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같은 날 미국의 5월 경기선행지수와 1분기 경상수지 그리고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는 반도체 관련된 동향을 봤었을 때 빠른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일본과 영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시각들이 우세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6월 2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6월 합성 PMI가 잠정치가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론 쪽의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얘기되는 PMI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PMI가 모두 다 가파르게 꺾여 내려간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인데 이에 따라서 여전히 제조업 지표 쪽은 당연하게 어떤 관세 전쟁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진 모습들인데 이와 관련된 확인이 또 하나 해줄 지표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가던 미국 경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 나오는 PMI 쪽도 확인을 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볼 때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개괄적인 전략이 있으실 텐데 들어볼까요? 네.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더 클 것이다.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FOMC 기류라든가 미중 간의 기싸움 쪽에서 뉴스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 먼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100선 중심으로 지지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 이번 주가 가장 큰 관건인데 확언을 드리거나 단언하기가 참 힘든 시장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쏠리는 경향들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한정적인 시장의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활로는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 개별주가 움직인다 한쪽에 어떤 전략을 두게 되면 좀 무책임한 전략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지 잘 어떻게 보면 그날의 당일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다란 쪽에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관련된 1분기 벌써 실적 흐름들이 양호하게 보여준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한정되면서 대응할 흐름들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종목을 압축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변동성을 이겨내자라는 쪽으로 적어도 6월 말까지의 흐름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특정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하나하나 개별 종목 위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역시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당연히 봐야 되는데 네. 이슈는 그거잖아요. 이날을 지금 당장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테고요. 네. 언제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소장님은 언제 할 거로 좀 예측이 되십니까? 하반기 쪽으로 예측하셨는데 전원보다는. 네. 이번 주 또 시장의 시선이 중앙은행들로 쏠리고 있습니다. 예. 중앙은행들. 들이요. 네. 예. 또 해마다 이맘때면 또 그거 하죠. 유로존 쪽에 ECB가 일종의 그 잭슨홀 미팅 비슷하게 8월에 하는 것처럼 포르투갈의 신트라라는 지역에서 또 모입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옐런 의장도 가는 것 같고 드라기 총재, 마크카니 총재 등등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뒤로 확 물러서 버리면은 네. 즉 완화적으로 우리도 아직 양적 완화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 폭도 넓힐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은 연준이 당장 이번 달 아니라 언제 또 금리를 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죠. 그렇죠. 예, 같이 이렇게 물러서 버린다면은 이거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뻔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잘 정리했을 뿐이에요. BOA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냥 지금 이번 6월 하반월에는 두 가지 큰 시나리오 FOMC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주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연준이 도비시하게 가느냐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띠면서 G20에서는 딜 즉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좀 이루어진다? 아니면 그 반대는 뭐죠? 아래쪽에 있는 연준은 굉장히 금리 당장 내릴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호기시한 모습을 보이고 G20에서 시진핑 주석이 불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결국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다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면 네 가지 조합밖에 없잖아요. 연준은 조금 매파적이나 G20은 좋게 끝나는 그 반대의 경우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다음 나름대로 이 뷰에서 제시한 그걸 한번 보시죠. 이 경우 연준은 완화적 거기다가 G20도 성공적 그러면은 S&P 500은 3,000 위로 간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경우 연준은 매파적이고 G20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S&P 500 2,650 아래로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뻔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CNBC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준 미팅 즉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있을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세 가지 나옵니다. 우선 G20도 봐야 되겠고 연준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어지는 정치적인 프레셔. 이거는 이제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한테 갈구는 그거죠. 마켓 프레셔라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른바 연방기금 선물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은 연내 2번 금리 인하까지도 반영한다 이런 정도의 시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갖다 막 압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 연준.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참 재밌습니다. 다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만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즉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금리 올렸던 것이 혹시나 실수로 비칠까 봐 거기에 대한 어떤 꺼리는 모습, 연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스탠리 피셔 옐런 의장 때 부의장 했던 연준 부의장 했던 스탠리 피셔가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작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연준을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까? 이게 우리 왜 정덕현 저하고 가끔씩 했던 얘기. 예. 이 빈정상했다 연준이. 그냥 한번 해본 거죠, 뭐. 빈정상했다. 예. 응?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애들 왜 이제 게임 딱 끝내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막 짜증 공부하기 싫어지고 지금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안 그래도 지금 접고 예. 저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스템 종료하고 이제 책 펴려고 하는데 예. 엄마가 딱 그런 순간 그냥 PC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 나가버리죠. 아니면 문을 꽝 닫고 이렇게 저거 사춘기네 얘기 또 나오고요. 굉장히 또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 그래서 당장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당장은 이렇게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것 같다. 예, 이게 제가 올리지는 못할 짓이라고 해놨네. 내리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여기에 연동돼 갖고 항상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은 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뒷북 연동이다. 금리 네. 정책에 대해서 네. 선제적으로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다 하는데 이게 하느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책 금리가 이렇게 내릴 것이다 시장에서 나오면 벌써 기준금리가 선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시장에서. 그럼 네. 차라리 일찍 내려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내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였죠. 예. 지난주 이제 그 6월 12일 날 그게 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12일 날 이때 이제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사였죠. 기조연설죠. 예, 이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다. 이 이주열 워딩. 총재의 이 워딩에 예. 그날 이제 막 우리 전부 막 언론 매체마다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심지어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환영한다. 예. 뭐 그렇게까지를 얘기했죠. 이 레토릭의 변화가 4월 달만 4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검토해야 될 상황 아니다. 이거 국회에 나가서 했던 얘기고 예. 5월 31일 날에 이때 금통위였죠. 그때 소수 의견 나왔지 않습니까? 금리 나왔죠. 예, 금리 내리자고 한표 나왔을 때 그걸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라. 금통위원 1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하고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직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채 2주도 안 돼가지고 보름도 못 가가지고 말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 표도 한번 보시죠. 금년 들어서 인도는 벌써 3번 내렸고요. 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한번 50bp도 내리네요. 4.5에서 4%. 그리고 왕왕 이렇게 비교되면서 자주 이렇게 시장에서 회자되는 게 호주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냥 내렸죠. 예. 이쪽은 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는 6.5%에서 5.75%로 왔어요. 3번 내리다가. 근데 뉴질랜드가 우리하고 같았던 1.75에서 1.5, 호주는 1.5에서 1.25. 자, 1%대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여기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저금리 나는데. 예, 그리고 가장 최근은 지난 14일 날 그저께 러시아도 금리를 25p 내렸습니다. 자, 이제 줄줄이 금리 인하다. 어쨌거나 중앙은행들은 다시 완화 모드죠. 예. 작년에 작년 한 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준은 강하게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했고 그러다가 시장이 바랐던 것은 뭡니까? 이른바 페드 포즈였습니다. 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포즈, 중단해 주는 것만이라도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연준이 1월 해바뀌자마자 1월 3일 날 예. 그때 이제 뭐 파월 의장 입에서 인내심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이후로 확 돌았었는데 이제는 연준의 내리겠다. 페드 포즈가 아니고 예. 페드 레이트 컷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예. 이것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냐 아니면 진짜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뒤따라가는 금리 인하냐 뭐 이런 이제 논란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입장에서 아까 연준이 금리를 당장 6월 달에 못 올릴 이유 중에 지난 12월에 잘못 올린 걸로 지난 12월 금리 인상이 실수로 비칠까 봐 예. 하는 것처럼 하는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거면 작년에 왜 올렸어? 그렇죠. 소리가 나올 그 수 얘기 있는 나오죠, 거고. 당연히. 네. 그리고 지금 겨우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정책금리, 미국과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 간의 75bp라고 하는 이 격차, 우리가 더 낮죠. 예. 시장금리도 정책금리도 우리가 더 낮은 이 뉴노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미국보다는 금리 높은 이머징으로서 뭔가 이렇게 한참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중에는 나라들 그만큼 자금에 대한 비용 측면도 있고 뭔가를 해서
거둬낼 수 있는 들어올 메리트가 예, 있잖아요. 그랬던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보다도 낮은 금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 미국보다 경제가 더 성숙한 단계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경기가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금리의 역전 현상인데 여기서 그러면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1,200원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환율이 1,200원 위로 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 금리 인하가 주가를 살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준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절대 레벨 자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1.75에서 1.5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큰 차이 없을걸요? 예. 예. 지금 다들 뭐 금리가 높아서 투자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니고 기업들은 뭐 오히려 누적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유보금이 얼마며?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간에서 관찰되는 기사들입니다. 예. 제2금융권 대출 오늘부터 바늘구멍, DSR 규제 강화했죠. 뭐 총부채 예. 원리금 상환 비율 올라간다. 중소기업들 뭐 할 것 없이 또 뭐 연어 양식 관련한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규제가 금리 인하가 어떤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라는 것이. 그림의 네. 떡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1.75든 1.5든 간에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만 갖고 뭔가를 이렇게 막 경제가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네, 어떻게 될 거네 하는 것은 조금 편협한 토론이라고 뭐 논리 전개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우리나라가 저번에 총재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레토릭을 바꿨잖아요. 워딩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미 기조에 그런 것 선반영이 같아요.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무역 전쟁 부분인데 네. 인도가 네. 미국을 먼저 쳤어요? 이게 쳐서 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죠. 지난번에 6월 초에 그거에서 미국이 먼저 그거 한 거 쳤죠? 아니에요. 미국에서 GSP 예. 일반 특혜 관세제도 폐지했던 거. 폐지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지금 인도가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큰 복수는 아닌 거죠, 지금 이게. 큰 복수를 하고 자시고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입장도 아니고.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그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이걸로 비화돼서 뭐 커지고 그런 거는 예,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요즘은 하면 약자들이 막 판을 치니까 예. 저도 궁금해가지고 GSP 하는 게 뭐냐? 예. 그냥 우리가 일반 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고 우리말로는 합니다만 GSP 이거 약자네요.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보니까 68년도 야 이거 정덕영খন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 중고등학교 시에 웅크타드라고 배웠나요? 예? 웅크타드요. UNCTAD UN 무역개발회의. 안 배웠어요. 안 배우셨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옛날에 뭐 사회 시간에 예.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어요. 오. 뭐 UN 국제기구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서 저것도 시험에 나왔겠죠? 나오고 그랬죠. 뭐 저렇게 쓸모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질 건데. 예. 자, 뭐 그렇게 시작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한테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봐주는 잘살 거예요. 수 있게? 선진국이 조금 이렇게 후발주자들한테 너희들 지금 한참 커야 되지? 베푸는 거네요. 베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혜 관세 제도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선진국으로서도 이 표현 보시죠. 이건 저기 인터넷 그대로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예. 가져온 겁니다. 자국의 산업 보호, 실업 방지 및 관세 수입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주는 쪽 마음이니까 뺐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경우는 70년대에 많이 이렇게 혜택을 누렸네요. 그때 한참 클 때. 제도국에서 올라올 때요. 네,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관세 없이 막 수출하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88년 이후부터 이제 89년 미국, 2000년 일본 등등해서 차례로 제외됐는데 지금 우리는 2010년부터는 한 150개국 개발도상국한테 그냥 관세 없이 우리한테 수출해라 하는 우리가 수혜국이 아닌 뭐 공여국으로 됐다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제 인도로 오자면 이런 얘기죠. 예. 인도 하면 여기 있는 이 인도 인구도 엄청난 이 인도 예. 중국 다음에 여기가 중국이나 미국에 모두 기여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1대 일로. 1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인도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인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뀐 것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예. 달라진 모습이죠. 우리가 이 구도는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저 호주 약간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양. 다이아몬드 예. 모양의 인도 태평양 전략.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짝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묘한 국면인데 인도는 이 중국이나 미국에서 다 모두 요긴 한데 그래서 이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자, 이게 지난 6월 1일 날 나왔던 펜타곤 보고서고 여기서 그 뭐 대만을 갖다가 국가라고 얘기했다가 난리 났던 난리 거 났었죠.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던 예.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디 총리가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반년 지나고 나서 백악관 가가지고 이렇게 좋아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금년 4월입니다. 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또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뭐 기사들을 보니까 아주 환대했더라고요. 이 두 정상 간에 붙어 지낸 시간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인도의 이 양다리 걸치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인도도 나름대로 자존심 한번 세운 거죠.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것도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렇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고 예. 싶지만 안보 전략상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 인도의 중요성은 미국에 상당히 요긴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특히나 미국의 국가 지도자의 캐릭터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전략은 뭐다? 어쨌거나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예. 자국 우선주의 그런 상황이고 조금 마음이 안 들면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쥐박을 건 다 쥐박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예. 수 틀리면 언제든지 그거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로 준비하는 게 늘 다를 수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도 그냥 비즈니스로 평생을 그렇게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호르무즈 해역 근방에 그 유조선 그거 갖고도 지금 갈수록 말이 많잖아요. 예, 이란이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한 거 같지가 않은데 기뢰도 아니고 어뢰도 아닌데 예. 어디서 그냥 포탄 2개 날라왔는데 뭐 이런 얘기. 포탄 2개 정도면 심지어 원유 시장에서 원유롱 선물 잡고 있는 큰 손들 그냥 저 근처에 그냥 예멘이나 오만에 그냥 이렇게 돈 주고. 뭐 몇 명 보고 쏴라 하실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유가가 별로 반응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진짜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설왕설래했던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또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날이 또 오나 싶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그 타리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생소한 단어였는데 그 관세라는 단어가 이제 테리프. 너무 그냥 네. 다 아는 단어가 돼버린 게 이거 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쓴 게. 그러니까요. 이후에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긴 한데 거기까지 좀 안 갔으면 하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을 거죠. 우리가 갖고 있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마블에서 트럼프 예. 대통령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뭐 아이언맨 아이언맨, 주던지 앤트맨, 예. 이제는 관세맨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화웨이가 그냥 안 넘어가요. 화웨이가 지금 특허가 5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거 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이제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이거 좀 타격이 있겠습니까? 미국도 반격을 또 할 텐데. 글쎄요. 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중국 입장에서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보일 수는 죽을 없는 거 수는 아니겠습니까? 없으니. 예. 또 실제 또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가 어떤 특허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강하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에서 예. 저렇게라도 저항을 해보는 것이죠. 즉 맞는 나도 아프다. 때리는 네 주먹도 아프지. 지금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G20 정상회의 다음 주잖아요. 네. 예, 이게 뭐 만나느냐 마느냐부터 지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으름장을 놨어요. 시진핑 주석이 나오지 않으면 네. 이거 어떻게 저희가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글쎄요, 될까요? 뭐 청문회도 이제 시작해서 예. 이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그쵸. 또 미국 산업계에서는 우리도 힘들다,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G20 정상회담이 이렇게 폐막될 무렵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일정들이 끝나고 미국에서도 결정이 나겠죠. 그쵸. 결정이 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애초에는 뭐 $3,250 시진핑 주석 오사카에 안 오면 바로 때릴 거야까지 했다가 예. 조금 뭐
캥기는 게 있는지 살짝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우리 매주 언급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장담컨대 아마 정덕 앵커 저뿐만 아니라 저는 몇 년 안 남았지만 정덕 앵커 은퇴할 때까지도 미중 무역 전쟁 얘기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빠를 수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네. 뭐 FOMC 당장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될 텐데 있고요. 다음 주 G20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뭐 굉장히 탄력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관망이죠. 예. 중앙은행들 수장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고 20일 FOMC를 하긴 하려면은 또 목요일 새벽까지 가야 되고 예. 그러다가 이런저런 또 뭐 PMI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런 지표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뭐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코스피는 한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그만큼 시장이 이제 관망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의 희망은 예. 쭉 올라왔다가 그냥 이렇게 깃발형이라서 결국은 이 트라이 하지 않겠느냐 이 구름대까지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희망이죠. 예. 그 정도 얘기고 뭐 지금 지수 선물 흐름 봐서 뭐 미국이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정도인데 환율이 참 애매합니다. 환율이 애매한 게 밀리지도 않아요. 예, 5일선이 21선을 살짝 하회한 상황인데 밀리지도 않아요. 예.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 한 61선까지는 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한번 예, 한번 왔다가 뭔가 이렇게 포지션에 정리도 되고 한번 손바뀜도 있고 그다음 저가 매수 기다리는 세력들한테 한번 기회도 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봐서는 이날 4월 3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은 잘 안 메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결국은 또 계속해서 지난주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이번 주 다시 가져옵니다. 예. 즉 우리 이 CNH 뭐 CNH나 CNY 이거는 역에 위안화 환율이고 영내인데 역에가 항상 조금씩 높죠. 그만큼 홍콩에서 거래되는 외국인 세력들 사이에서는 위안화 약세 배팅이 조금 더 있다. 통제를 받는 영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달러 원 환율도 겹쳐놓으면 뭐 거의 붙어 다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지난주에 이미 인민은행 총재 이강 총재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어떤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 즉 이 말은 시장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1달러당 7위안 이 부분을 열릴 수도 있겠다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슬쩍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달러 매수 포지션이 좀 무겁긴 하더라도 지금 당장 털고 나오고 싶지는 않고 한번 그 조금 더 위에서 적어도 1200원 근처에서 아니면 그 위에서 한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밀리진 않네요. 쉽게 밀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당장 4월에 났던 경상수지가 5월에도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것들의 그 흑자 폭에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주말을 통해서 또 기사화 많이 되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는 이른바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우리 국내에서 들고 나가는 해외 직접 투자가 뭐 거의 2배 이상. 그것도 거의 요즘은 환해지도 안 하는 분위기. 이런 식이라 환율이 잘 안 빠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들까지 개괄적으로 일목균형표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N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